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조건과 기한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터 나오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입니다. 조건은 효력 발생 여부 그리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맞습니까? 자, 일단 부관이라는 것 자체가 효력을 결정한다라는 걸 아셔야죠. 성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립하고 상관없고 효력을 결정한다. 예, 그게 부관입니다. 부관. 조건도 그렇고 기한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예요. 효력을 결정한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죠. 반대로 확실하면요,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입니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럼 그냥 동기예요.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 될 수 없다. 자, 디귿입니다. 단독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붙일 수 있어요. 예외 한 개 더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해줬다. 자, 혹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단독 행위에다가 뭐 붙일 수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동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 붙일 수 있죠. 자, 리을입니다. 조건 붙일 수가 없는 데다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이때 조건만 무효, 법률행위 다 무효.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입니다. 지금 리을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이건 유효란 뜻이거든요. 틀렸죠.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미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이러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역시 법률행위 싹 다 무효입니다. 미음도 틀렸고 해서 정답은 4번이겠죠. 자, 내려갑니다.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불성취로 확정이 된다면 그 반대로 무효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잃게 돼서 무효. 자,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유효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아까 봤던 지문이죠. 조건이 반사회, 그러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다 무효다. 4번 기, 해, 무. 맞나요? 예. 그리고 반대로 기성 조건이 정지일 때는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불능 조건이 뭐일 때 무효예요? 정지일 때. 불능 조건이 정지일 때가 무효예요. 불정 무효. 근데 불정인데 지금 불해인데 지금 무효라 그러죠. 틀렸고요. 뒷문장도 틀렸습니다. 불능이 정지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 5번.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5번. 뒷페이지입니다. 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맞는 것은 1번.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특약이 없는 한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조건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반대로 정지 조건 말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효력 발생,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반대로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근데 이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는 거는 성취한 때부터입니다. 뭐 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성취를 한 그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든지 효력이 소멸하든지예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소급효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효력 발생 시기의 원칙. 물론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특약을 해가지고 야 우리 소급 시킬래? 소급 시키자 라고 특약을 넣게 되면은 그때는 그 특약에 의해서 소급이 가능하다.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지문은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소급한다 그러죠? 원칙을 말하면서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불정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반대로 말하고 있죠. 기, 해, 무라고 해야죠. 무. 자, 4번입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이거는 첩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죠.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인 조건으로서 조건만 분리 무효가 아니고 증여 자체가 다 무효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반사회적인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면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일단 다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성립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지. 부관은 뭐를 결정하는 거? 효력. 효력이 생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바로 정답. 자, 2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면은 가등기 못해. 물권이면 못해요. 채권이잖아. 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매매를 하는데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은 효력을 잃는다. 자, 여기서 불허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조건 성취입니다. 그리고 불허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있게 되면은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 조건이죠. 효력 소멸. 자, 4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죠. 기대권 보호받고요. 자, 5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조건 성취가 되기 전에 처분할 수 있다. 자, 현재 이 해제 조건부 증여인데 어쨌든 증여를 결국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넘어간 것이고 처분도 가능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에서 성취 전 권리, 성취가 되기 전이니까 이런 거를 무슨 권리라고 하냐면은 미정인 권리라 그래요. 아직 미정이야.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미정이긴 하지만 현재의 권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권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취 전 미정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다. 상속됩니까? 상속돼요. 담보 제공됩니까? 가능해요. 담보로 제공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취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예시로서 물어봤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조건 문제 또 보죠. 틀린 것은.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거니까 이거는 떳떳하게 성취시킨 게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반대로 의제가 돼서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자, 이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반대로 의제가 돼서 상대방 쪽에서는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취로 의제가 되는 시점은 당신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될 것으로 의제가 되었던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는 아니죠. 그렇죠? 자, 밑에 해설 보세요. 해설. 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해설 니은 보세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이때 성취된 걸로 의제가 되는 시점은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신이 나를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몇 월 며칠자로 합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산되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성취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디귿 내려가면 디귿 넘어갑니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이건 누가 증명하는 거죠? 자, 일단 이 조건에서의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자, 입증 책임의 문제 첫 번째.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 다투는 자, 다투는 자,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다. 조건이 성취됨.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 성취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권리 취득자 쪽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입니다. 지금 현재 지문은 요 3번 말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내용이죠.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득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지금 리을에서는 효과 발생 다투는 자라고 돼 있죠. 땡, 틀렸습니다. 자, 미음입니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 붙어 있다는 사실. 요게 바로 1번을 말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 붙어 있다. 이거는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 아니요. 다투려는 자예요. 지금 리을하고 미음하고 반대로 해놨죠. 리을하고 미음하고 반대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 리을, 미음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기한으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을 먼저 보면 임대인 갑이 사망할 때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임대차 기간이죠. 그럼 임대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언제 죽죠? 그건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죽죠. 인간은 다 죽죠. 따라서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기한 중에서도 불확정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 그래서 조건부 계약이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3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별 말이 없다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해요? 정지 조건부로 추정해요?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정지 조건부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에게 뭔가 손해가 생긴다라면은 손해배상해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번 지문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러죠? 아니요, 포기 가능합니다. 뭐를 해주면 돼요? 배상해주면 됩니다. 자, 을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고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고 금전을 대여해줬고 최종적으로 변제일자 돈을 갚기로 한 날이 2022년 8월 12일이에요. 내년 8월 12일에 최종적으로 갑은 원금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자신이 채무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버릴 수 있죠. 여기서 갑 쪽에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조기상환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돈 갚을래. 지금 돈을 갚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갑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 을은 내년 8월 달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이자를 받아 못 받아? 이자 못 받잖아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채권자 쪽의 손해죠, 손해. 그럼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갑은 기한의 이익 포기 못합니까? 그래도 할 수 있죠. 뭐 해주면 돼요? 배상해주면 돼요, 배상. 배상을 해주고 조기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상환 수수료 갖다 내는 거죠. 가능하다. 자, 5번입니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든 어쨌든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이게 바로 구별 특정 시점 개념인데, 자, 일단 어떤 사실,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해야 된다. 자, 반대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의 부관이라면은 이런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는 효력이 생기니까 이행을 해야 되고, 반대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성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행을 해, 안 해?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실이 발생하든 혹은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든, 사실이 발생하는 게 불가능해졌어.
발생하든 그 사실이 불가능해지든 어쨌든 이행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구간이라면은 이게 바로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한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한다. 발생했다면은 이행해야 된다는 건 똑같죠. 조건이 성취됐으니 이행을 해라. 정지 조건. 기한이 도래했으니 이행을 해라. 기한이죠. 자, 근데 반대로 불확정이 됐을 때, 사실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때는 결론이 정반대가 되죠. 조건에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기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의 발생이 가능하든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든 어쨌든 이행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확정 기한에서는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문은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거죠. 어떤 사실이 발생하든 아니면 그 사실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든 어쨌든 채무는 이행을 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면 이 경우는 정지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뒤로요 12번 문제. 자, 기한과 관련해서 옳은 내용입니다. 지금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우리 시험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때 특약이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번째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자,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그 차이는 어떤 것이냐? 일단 정지 조건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생겼을 때,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채권자 쪽에서 통지해야 돼, 통지 안 해도 돼? 통지 안 해도 되죠. 통지 안 해도 자동 상실이죠. 사유가 생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요게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반면에 형성권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유가 생겼더라도 채권자가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만, 즉시 변제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상실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 서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둘 다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부인 건지 형성권적인 건지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그때 뭐인 걸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인 걸로.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것으로 추정한다. 3번마저도 틀려버렸네요. 4번,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죠, 이러면. 그죠? 정지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어쨌든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되는 게 바로 불확정 기한인 거죠. 5번 정답. 5번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요. 조건과 기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 조건 성취가 미정인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 가능하죠. 왜 처분할 수 있어요? 현재의 권리라서. 현재의 권리라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2번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 발생하죠. 시기. 효력을 잃는 기한은 종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불능이 해제니까 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불능이 정지 조건일 때 무효예요. 자, 4번입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네요. 조건만 무효? 아니요. 법률행위 싹 다 무효. 5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문이죠. 불확정 사실의 발생 시기.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이행은 해야 되죠. 어떤 사실이 발생하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든 이행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불확정 기한이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다음 17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생기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다. 아니요. 조건은 불확실한 것. 2번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능이라 그러죠. 근데 뒤에 정이 나오죠? 불정무죠. 무.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못 붙이죠?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해주거나 이익만 준다면은 붙이는 것이 가능한데 동의를 했는데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정지 조건에서 그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습니까? 소급시키게 됩니까? 특약으로 되죠.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것들이죠. 정답 2번 18번 내려갑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쪽에서 증명 책임이 있다. 자, 2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 이거는 권리 취득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요게 지금 요 2번이고 2번. 자, 3번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정무. 자, 4번입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는 방해를 받았으니까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본다는 겁니까?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말하는 거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자, 총칙 마무리하고요. 물권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자료부터 좀 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옳은 지문들 점검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죠. 메일 정리 노트 피세요. 60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60번 지문. 자, 60번. 집합물에 재단 저당이 성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 저당이라고 하는 한 개의 물건으로 특정된 겁니다. 뭐 재단 저당이라고 하면은 뭐 공장 재단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여기에 공장이 있어. 공장이. 근데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 공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공장 안에 여러 가지 설비, 기계 장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동산, 동산, 각종의 무형 자산들, 기술 같은 거,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싹 묶어서 이거를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한 개의 물건으로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이 공장재단을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돈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을이란 사람이 저당을 잡았어요. 그리고 공장재단은 갑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공장재단을 담보 제공해서 대출 받으신 거죠. 그럼 물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물건이 한 개인 겁니다. 물건이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개로 특정시킨 거예요, 특정을. 원래는 한 개가 아니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당사자가 정할 때 이거를 한 개의 물건으로 묶은 겁니다. 재단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 그러면 공장재단으로서 한 개의 물건으로 특정이 되었거든요. 이때 공장 안에 어떤 기계 장비가 있었는데 그 장비가 너무 노후화된 거예요. 너무 노후화돼서 그 장비를 교체했어요. 안에 구성물들이 바뀌거나 교체가 됐다고 해서 재단으로서의 특정성을 상실하겠습니까?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성물 변동이 있더라도 그 재단으로서의 특정성을 상실한다고 상실 안 한다고? 상실 안 한다고요. 61번 등기된 임목입니다. 이 수목 집단에 대해서는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도 있고 명인 방법을 통해 공시할 수도 있죠. 여기서 임목 등기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등기부가 개설돼 있으니까. 근데 명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울타리 치고 푯말 박는 거죠. 그걸로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가 됐다면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명인 방법을 가지고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62번 용익물권. 소멸시효 근리죠. 20년 근리죠. 20년. 63번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유치권자가 뭐 가지고 행사하셔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그거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64번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라는 거죠.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자, 이렇게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됩니까? 그거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혹은 어떤 외부의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갑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켰더라도 갑은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 안 하죠. 왜냐하면 등기는 뭐니까? 자, 등기는 효력에 뭐니까? 효력에 발생 요건.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효력의 존속 요건. 효력의 존속 요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갑이 소유권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조를 해서 등기를 격려시킨 을이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명의를 다시 넘겼습니다. 자, 이때 병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해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공신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고, 따라서 갑은 내가 소유자니까 이 등기를 말소시키라고. 말소 등기 청구 혹은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말소 등기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를 할 때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죠. 갑이 물권자니까. 나의 물권이 현재 침해받고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 상태를 없애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 이 배제 청구라는 건 제거 청구 말하는 겁니다. 제거 청구.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번 지문 보겠습니다. 물권에 대한 방해가 있다면 방해자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침해자,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뒷문장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65번 지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이 두 가지가 요건과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내용입니다. 별개. 이 두 가지가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문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수반된다. 혹은 뭐 함께 당연히 행사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를 하고, 요것도 행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를 하고,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겠지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66번입니다. 민법 214조. 소유자가 방해 제거 행위, 예방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행위 청구.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14조에서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면은 제거해라. 제거를 해라. 예방 청구라고 하면은 예방을 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제거해라. 예방해라. 이렇게. 돈 달라고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행위를.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 속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 비용 청구는 포함돼 있다, 포함이 안 돼 있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비용 청구 포함 안 돼 있어. 비용 청구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13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객체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부 저당권 말하는 거죠. 일부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부 소유권도 안 되고.
일부 저당권도 안 되죠? 일물일권. 근데 일부 뭐는 가능하죠? 용익물권. 일부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자, 3번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저당을 잡을 때 지상권을 저당 잡는다든지 전세권을 저당 잡는다든지 가능하죠. 자, 4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다르다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를 통해서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하고 나서 구성물의 변동이 있었죠? 특정성 상실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상실 안 한다고. 그리고 물건 몇 개라고? 1개라 그랬습니다. 재단 저당 1개.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집합물, 집합물. 하나의 집합물로서 특정이 된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일물일권주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일물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건이 한 개면은 물건. 네, 물건도 한 개여야 된다. 물건도. 자, 2번입니다. 물건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공시 방법이 마련됐다. 그러면은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 물권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 저당 같은 거예요. 공장 재단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3번입니다.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이죠. 저당됩니까? 안 돼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뭐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은 안 돼. 등기가 안 돼 있어갖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일부 설정 가능합니까? 네, 이거 다 용익 물권들이죠. 5번. 토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3번 정답. 6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부 물권 성립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일물일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용익 물권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입니다. 나무를 그냥 제멋대로 다른 사람 땅에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이거 나무 어떻게 돼요? 토지에 부합돼요? 부합 안 돼요? 이거 부합돼요? 안 돼? 되죠.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고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합쳐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독립한 물권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은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집합물 말하는 거예요. 집합물. 이게 양어장이에요. 양어장. 양어장. 양어장에 뱀장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뱀장어가. 양어장에 뱀장어가 10만 마리가 살고 있어서 10만 마리가. 10만 마리 뱀장어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물건이 한 개예요? 10만 개예요? 물건 한 개 10만 개. 10만 개죠. 지금은 10만 개죠. 뱀장어 몇 마리? 예? 10만 마리, 10만 마리. 그럼 물건이 10만 개죠. 10만 개, 10만 개. 동산이 10만 개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이 양어장을 통째로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을이란 사람이 이 양어장에 대해서 뱀장어를 목적으로 해서 담보권 설정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물론 이때 이 담보는 양도담보인데요. 저당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양도담보든 저당권이든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요 양어장을 담보로 잡고 있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이 양어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10만 개로 하지 말고 1개로 해가지고 양어장으로서 특정을 시켜서 집합물로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물건이 10만 개인데 그렇게 안 하고 1개의 물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 제공했다는 거죠.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에 뱀장어가 크면 내다 팔 거 아니에요. 뱀장어가 크면 내다 팔고 또 이제 그 빈자리를 새끼 뱀장어들로 메꾸는 거죠. 새끼 뱀장어들 새로 넣고, 새끼 뱀장어 새로 넣고 크면 내다 팔고, 새로 넣고 크면 내다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담보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그 뱀장어들은 저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지. 다 바뀐 거지. 구성물들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개의 물건으로서. 이 양어장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특정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입니다. 소유권 비롯한 물권은 물권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맞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안 걸리는데 걸린다 그러니까 4번 정답이야. 자, 5번입니다.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 소유자니까 행사 못하겠죠? 4번 정답. 뒤로요. 자, 8번 문제는 겁나 쉬우니까 좀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9번 문제. 권리 순위 문제.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나요?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3순위 저당 가능하잖아요. 근데 상호 간의 우열을 따질 때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자, 이번입니다.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지금 몇 위에 있는 거죠? 2위죠. 저당권이 실행되면, 즉 경매가 들어가면은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말소 기준되니까 다 소멸하겠죠. 소멸한다. 자, 3번입니다.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했던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그 순위 다툼을 할 때는 가등기 순위로 해요, 본등기 순위로 해요? 가등기 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했던 그 시점에서 순위 다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4번입니다. 가등기 후 후순위 저당권이 등기됐습니다. 상호 간의 우열이 없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죠. 네, 가압류죠. 이거는 족보를 완전히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물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가압류가 들어온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일단 가압류 권리자. 가압류 권리자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자. 자,
근데 여기서 가압류가 채권자인 건 맞는데 어쨌든 등기는 돼 있죠. 저당권도 등기는 돼 있죠. 자, 근데 등기할 때 지금 을이 먼저 등기했어요? 병이 먼저 등기했어요? 을이 먼저 등기했습니다. 얘가 먼저 등기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때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을을 우선시켜야 되느냐, 그게 이제 쟁점됐던 거예요. 자, 근데 을을 우선시키기에는 을이 채권자잖아요. 얘는 물권자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뭐를 더 우선시킬 것이냐. 그럼 얘를 우선시키자, 얘를. 근데 저당권을 우선시키기에는 등기는 먼저 얘가 해놨거든. 그럼 얘를 우선시켜라 그러면. 근데 그러기에는 얘가 또 물권자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동순위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같은 순위로서 안분해서 배당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안분배당 동순위로서 정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4번 지문처럼 가압류 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 들어오죠. 그럼 상호간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동순위라는 겁니다. 5번 지문. 통일부동산의 1번 저당. 그리고 전세권자 들어왔고 2번 저당권자 들어왔죠. 그러면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다 소멸하는 거죠. 근데 뭐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